저희 최종 정리고요. 사실 세무사 시험은 그에 나왔던 회계사나 간평사나 관세사나 다른 시험들 출제된 거 보면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다른 시험들은 뭐 나왔나 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해서 갖고 왔고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부터 그 출제된 문제들 쭉 보고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올 것인가 쭉 모아봤어요. 뭐 요 정도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런 주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니까요. 그래서 뭐 4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 29개입니다. 원래는 32개였는데 몇 개 뺐어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GS에서 봤던 문제도 있고 뭐 안 본 문제도 있는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니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뭐 타시험 기출 분석에서 쭉 나와 있는데 뭐 얘는 제가 위에 모아놓긴 했지만 뒤에 또 하나씩 주제별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생소한 주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넘겨보시면 첫 번째로 재무제표 표시 일반 사항이 있는데 올해 재무제표 표시 일반 사항 쪽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관세사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한번 띄워보면 우리 재무제표 표시 일반 사항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책은 안 보셔도 돼. 얘기할 것만 좀 보면, 자, 같이 맞아, 나 이거 기억나 하시면 돼. 일단 재무제표 일반 사항 보시면 이쪽이 재무제표 일반 사항인데 첫 번째로 공정한 표시 있죠. 우리 IFRS 따라 작성했다는 건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다는 재무제표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주택국제회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본다. 그래서 IFRS를 준수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죠.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IFRS를 일부 위배했대. 책에 다 있으니까 책 들어주시고 여러분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IFRS를 일부 위배했대. 공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IFRS 준수했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없죠. 그리고 추가로 뭐 있습니까? 추가로 뭐 있죠? 나도 몰라서 그치? 부적절한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에 설명이나 보충 자료로 정당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크하시면 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저께 제가 수업을 마치고 신나서 사무실로 가고 있었어요. 강남역 지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3명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지하도에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지나가는데 저를 갑자기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 잠시만요. 그래서 아니 왜요? 보이스피싱 그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분증 좀 내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씨어 어디냐 내가 봤어 제가. 고객님 저기는 중앙대검방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좀 기분 나쁘지만 줬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 어떤 스님이 오시더니 아니 일반 경찰이 이렇게 민간이 사찰해도 되냐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경찰 아니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고 고객님 여긴데 그게 아닌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오빠 중국인 같나 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신상이라고 오늘 새 옷을 딱 입었어요. 아내가 딱 보더니 진짜 중국인 같다 이러는 거예요. 끝나고 보이스피싱 해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우리. 자 보시면 재무제표 목적과 아니 짜증 상층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사실 문구가 길어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회계사도 세무사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얘기를 잠깐 해보면 극히 드문 상황에서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 잠독체계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일탈을 위무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면 요구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이 문구 자체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요 문구와 관련된 게 뭐였습니까? 조정영업이익이었죠. 조정영업이익은 공시해 안 해? 공시하죠. 어디다 공시해? 주석에 공시하지 포괄손익계에서 본문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나왔고 밑에 보시면 이런 사항에서도 관련 감독체계가 일탈을 의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결론을 내린 이유와 재무제표 각 항목에 대한 조정 내역을 공시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나와 있는데 요 문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요거와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특별손익이었죠. 특별손익은 공시해 안 해? 공시 안 하죠. 그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하나씩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쪽은 또 중요하니까 계속기업이요. 계속기업은 사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 가정을 쓰지만 회사가 이제 청산할 것 같아. 더 이상 영업을 안 할 것 같아. 그럼 무슨 기업 가정 씁니까?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다른 기업 가정을 쓰죠. 근데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뭐가 나왔죠?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요게 나왔죠?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 이익을 보고하며 보고 기간 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가서 계속 기업 가정이 올바른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 이익을 보고하고 있고 충분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별다른 분석 없이도 계속 기업 전제로 한 회계 처리가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시면 되고, 4번 발생주의는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죠.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현금 흐름표는 빠져요. 현금 흐름에 따라, 현금 기준에 따라 작성하니까. 보시면 되고, 중요성 통합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격과 기능이 다르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없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나눠서 봐야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데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표기해야 되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상계는 전통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 상계가 뭐예요? 자산 부채를 퉁치고 수익 비용 퉁치는 게 상계죠. 순액은 뭐예요? 자산의 평가를 위해서 평가 충당금 같은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는 게 순액이죠. 실제로 상계와 순액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계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과 같이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어요. 보고빈도 보시면 되고 비교 정보도 보시면 됩니다. 비교 정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술형 정보도 비교식으로 공시해요, 안 해요? 서술형 정보, 주석도 비교식으로 공시하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보시죠. 1번 나와 있는데, 자, 1번 고객에게서 문제인데, 다른 것들은 물고 보시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용하지 않은 한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보시면 기용의 성격별,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손익계산서에서 성격별 표기랑 기능별 표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격별 표기를 하면 주석에 기능별 표기를 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던 유일한 악글자 아시죠? 김혜주. 기능별 표시를 해야지 매출원가가 나오고 성격별 공시를 주석에 공시한다. 나온 김에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격별 공시를 했는데 주석에 기능별 공시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 똑같은 얘기 나왔죠. 4번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단연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면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봤던 거고요. 5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3번이 좀 특이해서 봤던 건데 보시면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와 있어요. 계속 사업 이익을 보고하고 있고 충분한 재무 자원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자세한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수행을 안 해도 돼. 돈이 많고 이익을 내고 있다면. 관세사 문제도 한번 보죠. 2022년 문제인데 올해 건데 다 올해 거예요. 얘네들은 좀 쉽죠. 당연히 1번이 딱 틀렸어요. 보시면 재월산 평가충당금과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안 하잖아요. 보시면 되고, 다른 문구들을 보면 역시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한 공시, 주석 또는 보충자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당연히 정당화될 수가 없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문구만 좀 보시면 되고, 또 집에 가면 답만 보지 말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지 말고 여기 있는 문구들을 다 같이 봐야겠죠. 체크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개념체계인데, 개념체계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질적 특성이 있죠. 그쵸? 질적 특성이 있는데 질적 특성이 올해 다른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올해 회계사, 세무사, 아니 회계사 아니지, 세무사는 아니지. 회계사, 간평사, 관세사, 공무원까지도 질적 특성은 안 나왔어요. 뭐 우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들이 안 나왔다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개념체계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죠. 개정된 것 중에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그쵸? 그리고 뭐 측정 기준. 측정 기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간평사도 또 나왔거든요. 문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질적 특성도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요소랑 그 측정 기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요소랑 측정 기준 잠깐만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 사실 타이밍상 재무제표 요소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문구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안 내더라고요.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럼 요소의 정의를 볼 건데
나랑 얘기만 좀 듣고 아 이런 문구들이 있지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래 책에 이걸 다 넣을까 하다가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개념체계상으로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재무제표의 채택 관점.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많잖아. 누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보고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해야지 특정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보고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보고기업. 우리 기본적으로 연결은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묶여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안 묶여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잡으러 왔나? 자, 안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인 실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고기업 같은 경우 연결은 법적인 실체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문제 문구가 나온다면 보고기업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적인 실체일 필요는 없다. 좀 기억을 하시고 연결 재무제표 생각하시면 되고, 재무제표 요소가 제일 중요한데, 자 요소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좀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자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산을 정의하는 거 첫 번째로 현재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권리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반드시 계약과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죠. 다른 수단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과 법률에 의해서만 권리가 생긴다. 그럼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권리가 있으면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권리만 있다고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보다 내가 더 효익을 많이 누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자산이다. 틀린 얘기가 되니까 체크를 좀 하시고, 여기 많이 나왔죠.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 자기 주식이죠. 그렇죠? 그 자기 주식 자산 처리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체크를 좀 하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다른 건 특별한 얘기가 없고,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면 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정의할 수도 없어요. 체크하시면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문구들만 좀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잠재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도 작년 나왔죠. 사실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해서 여전히 중요한데, 우리 잠재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 옛날에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잠재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성만 있으면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잠재력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요 문구도 많이 나왔었고, 여기도 많이 나왔죠.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지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아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능성이 높아야만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 하나랑, 이 자산으로 정의하려면 잠재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미래 경제적 효익이 도출돼야만 자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능성 있으면 다 자산이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통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부채 나와 있는데, 부채는 충당부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충당부채 문제 나오면 충당부채 생각해보면 대충 맞아요. 다만 뭘 좀 하고 싶냐면, 위무의 존재가 불확실하면 당연히 부채도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고, 뭐 부채도 옛날이랑 다르게 잠재력이 가능성이 낮아도 부채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건 없는데 쭉쭉쭉 넘어가서 과거 사건의 결과, 여긴 좀 봐야죠. 요 세 가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의 적용으로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만 현재 의무가 발생한다. 즉, 여기가 중요한데,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 충분하지 않다. 하천을 오염시키면 다 원상복구하라는 법규가 제정됐어. 나 IT 기업이야.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구가 그 뜻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천을 막 오염시켰는데 X1년까지는 법규가 없었어. 그 의무가 없지. 근데 X2년도에 법규가 제정됐대. 하천 오염시킨 거 깨끗이 하래. 그럼 X2년부터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은 존재할 수 있다. 지금은 당장 돈 나가는 건 아니라도 당연히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내가 받은 게 없으면 부채도 없어요. 그게 왜 얘기죠?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효익의 수치나 조치가 아직 없는 경우, 받은 게 없다면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가 없다. 괜찮죠? 요 문구는 기억이 나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했고요. 회계단위 나왔네. 혹시 모르니까 보자. 우리 세무사 보면 또 생뚱맞게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으니까. 회계단위. 회계단위가 뭡니까? 장부를 기록하는 단위죠. 그럼 회계 단위가 작을수록 원가는 어떻게 돼요? 그쵸? 회계 단위가 작을수록 원가는 커지죠? 아, 해커스 전체로 기록하는 거랑 강사별로 따로 기록하는 거랑 당연히 강사별로 따로 기록할 게 많겠지. 그래서 뭐 나와 있습니까? 여기 회계 단위가 원가는 회계 단위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요 문구만 좀 기억하시고, 조금 어렵긴 한데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파생 상품을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파생 상품 콜옵션이야. 지금 계약을 맺고 나중에 약속된 기간에 돈 주고 사오는 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생 상품은 콜옵션이라고 하더라도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지만 사실 살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서 약속된 돈을 줘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 근데 이걸 따로 띄워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 이 미이행 계약 같은 경우엔 권리와 의무가 따로따로 있어도 우리 어떻게 봅니까? 그냥 합쳐서 하나로 보죠. 권리나 의무 하나로 보잖아. 이런 경우에 상계에 해당해 안 해? 안 해요. 미이행 계약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 내가 갖고 있었더니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잠재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대. 그럼 이거 자산으로 보잖아. 권리와 의무가 따로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면 이는 단일한 불가분의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며 단일의 회계 단위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여기 단일의 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건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잡거나 부채로 잡는 건 상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체크하시고, 미행 계약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혹시 모르니까 잠재적으로 유리한 미행 계약이야. 그럼 뭘로 본다고? 자산. 잠재적으로 불리한 미행 계약이야. 그럼 뭘로 본다고요? 부채.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단일 부채를 구성하는데 현재 유리하면 자산으로 분류하고 현재 불리하면 부채로 분류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행 계약인데 당사자가 먼저 수행했대. 아니, 내가 먼저 수행했대. 그럼 내 의무는 쓴 거니까 권리밖에 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우엔 자산이 되고, 당사자가 먼저 수행했대. 그럼 내 거 했지. 아니, 난 내 거 받았지. 그럼 내가 해줄 의무만 남아있으니까 부채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세무사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어렵게 나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문구에서 나올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기억하시고, 이거는 작년에 7급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쪽이.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요 문구만 좀 기억하면 돼. 계약의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지 않는 한 고려하고 실질이 없으면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조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 말도 틀리고요. 일부 조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도 틀려요. 실질이 없지 않으면 무조건 고려가 돼야 되고, 계약 조건은 실질이 없는 조건만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데 작년에 7급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전혀 없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간평사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되게 쉬웠어요. 지금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답이 탁 보여. 복잡할 것 같지만 답이 탁 보여.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답이 써있으니까 보이겠죠. 3번이요. 그쵸?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부터 출자는 포함하며 수익의 정의 한번 얘기해봐요. 수익의 정의 뭡니까? 수익의 정의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부터 출자한 걸 포함한다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포함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죠. 최근에 다른 시험에 꽤 이 문구 많이 나왔어요. 수익에는 절대로 주주와의 거래는 들어가면 안 돼. 근데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주주와의 거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본 청구권 보유자라는 얘기를 써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문제 3번이요. 이거 감정평가사 올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측정 문제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한번 읽어봐. 답 보지 말고 한번 읽어봐. 잠깐 쉬려고 그런 거 맞고요. 한번 읽어봐요. 아유, 단기 특강 뭐 이렇게 많이 왔어요.
믹스커피라도 사야겠네. 믹스커피 제가 100봉 사왔으니까 사드세요.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측정 기준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측정 기준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 마지막에 개념 체계예요. 질적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 기준, 요소 종이, 그 다음에 질적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잠깐만 측정 기준 좀 잠깐 봅시다. 측정 기준. 자, 측정 기준. 자, 측정 기준처럼 중요한 것만 볼 건데, 우리 측정 기준 크게 역사적 원가랑 현행 가치가 있지. 역사적 원가랑 현행 가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측정일의 주권을 반영해 안 해. 이걸 제가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의 주권을 반영하지 않고요. 현행 가치는 측정일의 주권을 반영해 안 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현행 가치에 들어가는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 원가는 측정일의 조건을 다 고려해.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현행 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일반적으로는 거래 원가가 제일 중요했죠. 거래 원가. 역사적 원가 같은 경우에 거래 원가를 고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산은 거래 원가에 포함하고요. 아니, 자산은 거래 원가를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 부채는 어떻게 해요? 차감하지. 나온 김에 같이 정리할까? 공정가치랑 사용가치랑 일행가치는 거래원가를 고려 안 해. 그쵸? 현행원가는 어떻게 돼요? 현행원가는 현재의 구입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필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현행원가는 지금 현재의 구입가격이기 때문에 현행원가도 자산은 거래원가를 포함시키고 부채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죠. 옛날엔 이게 제일 오답 유형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또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오답 유형이 자산인데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부채인데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옛날에도 얘기했었죠. 학생 몸이 좋네요. 내가 만약 이거 옷을 벗어서 줘. 자, 이거 입고 시험 보러 가요. 벗어서 줘. 그럼 뭐라고 했어? 더럽게. 이거 선생님 이거 공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물어보겠죠. 그래서 공짜로 받은 경우엔 원가가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엔 역사적 원가를 내가 원가를 낸 적이 없어서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역사적 원가를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현행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역사적 원가의 출발점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할 얘기 없고 현행 가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행 가치는 절대로 역사적 원가와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로 과거의 구입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공정가치는 문구를 보는 것도 좋지만 시험에 나올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공정가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도 좀 아셔야 되긴 한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공정가치는 거래원가 고려해 안 해? 안 해.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이잖아. 시장 가격 없으면 공정가치 알 수 없죠. 알 수 있어요. 다른 추정치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활성시장이 관측하면 그 가격으로 가면 되지만 관측 가능한 활성시장이 없다면은 여러 가지 측정 기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한다. 보시면 되고, 자산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가 나와 있는데 사용가치는 뭡니까? 지금 내가 이 자산을 사용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가치나 이행가치는 거래원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보시면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 가치는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죠? 사용가치라는 게 이 자산을 사용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야. 그럼 내가 요 시점에 앞으로 2년 동안 요 자산을 사용하면 요 돈이 들어올 것 같대. 그럼 요거 현재 가치로 땡겨 와야겠죠. 근데 다 사용하고 나면 자산 내다 팔 건데, 내다 팔면 50원 받을 수 있대. 근데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중개인이 팔아줘서 중개인한테 거래 수수료 10원 줄 거래. 그럼 결국 나 받는 돈 얼마예요? 40원이죠. 그럼 사용가치는 이 돈을 땡겨오기 때문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현금 흐름에 당연히 포함시켜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구랑 요 문구를 좀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했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당연히
기업 특유의 가치겠죠. 기업마다 사용하는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가격은 달라질 테니까 현행 원가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현재 구입 가격이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랑 마찬가지로 거래 원가 자산은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는데 하나가 중요한데 현행 원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측정일의 주권을 반영해요 안 해요? 하죠. 여기까지 하고 정의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봐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고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다시 역사적 원가로 가볼까? 역사적 원가의 정의를 보면 여기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거든요. 여기까지 읽었어. 그리고 이제 문제 보자. 이 문제 보시면 간평사 문제. 자, 하나씩 볼게요. 옳은 것 물어봤는데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바로 틀렸죠? 하여튼 공정가치 나왔는데 거래 원가 나오면 다 틀려. 2번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게 뭐가 틀렸어요? 역사적 원가는 측정일 현재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해서. 뭐가 틀렸어요? 맞는 것 같잖아. 이게 현행 원가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지금 측정일 현재 가격이라고. 지금 현재 샀을 때 가격이에요. 그 정의도 좀 아셔야 돼. 정의도.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맞는 소리 같다고. 측정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려요. 현행 원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세 번째, 사용 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으로 처분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으로는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맞고, 이게 맞고. 4번, 이행 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얘는 왜 틀렸어요? 이행 가치는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부채의 거래를 이전할 때 가격이래요. 하여튼 시장 참여자 나오면 공정가치 얘기하는 거 아시죠? 공정가치가 뭔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나와서 바로 공정가치 얘기인데 잘못됐구나 할 수 있으셔야 돼.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문제가 좀 수준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다 거래 원가만 그냥 오답 유형으로 했었는데 5번 보시면 현행 원가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뭐가 틀렸을까? 취득 또는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니까 이게 역사적 원가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얘는 측정일이고 얘는 샀을 때 가격이니까 현행 원가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 원가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은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해서 올해 만약에 말 문제가 앞쪽에서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사학이랑 측정 기준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라는 거지 이것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또 좋았어 이것만 보고 선생님 개판이던데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지 4번 나와 있는데 간평사 문제인데 자본 유지가 나올 게 많은데 이게 나올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간평사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자본 유지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사실 말 문제 목적으로 문구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화폐 단위에 관심이 있대. 화폐에 관심이 있대. 그럼 무슨 측정을 해야 돼요? 재무적 자본유지로 측정해야겠지. 그래서 뭐 있습니까? 명목화폐 자본유지랑 불변구매력 화폐 자본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나 구매력에 관심이 있으면 명목화폐 자본유지, 불변구매력 화폐 자본유지로 가야 되고요. 나는 생산 능력에 관심이 있대. 뭘로 가야 돼? 실물 자본유지로 가야겠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혹시 말 문제가 나온다면 두 번째로 오답용으로 나오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재무적 자본유지, 명목화폐 자본유지나 불변구매력 화폐 자본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현행 원가로 측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네 두 개는 화폐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산 측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화폐 자본유지, 불변구매력 화폐 자본유지, 명목화폐 자본유지 같은 경우에 자산의 측정 기준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다 틀린 얘기야. 자산의 측정 기준이 아예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실물 자본유지만 현행 원가로 자산을 측정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문제죠. 정말 오랜만에 나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답을 보지 말고 날 봐요. 자, 보시면 X1년 말에 지금 자본이 만약 부채가 없다고 따지면 X1년 말에 자본 전체가 3,000원이래. 그럼 만약 부채가 없다고 따지면 자산이 3,000원 있는 거죠. 기말에 이 3,000원 있대요. 기초에 봤더니 기초에 자본이 얼마 있었어? 출자 2,000원 받았다면서요. 2,000원 받았어요.
근데 실물 자본 유지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물가지수는 쓸데없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 기초에 200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기말에 이 구입 가격이 12원 됐대요. 그럼 실물 자본 유지 같은 경우엔 기말에도 200개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럼 봐봐. 나 기초에 200개 살 수 있으니까 기말에도 200개 살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얼마와? 12원 해야겠죠. 그럼 나는 기초랑 똑같은 구매 능력을 유지하려면 2,400원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을까? 그럼 자본 유지로 400원 가겠지. 그럼 나머지 요 금액이 뭐가 돼? 요 금액이 단기 손익이 되는 거 아시죠? 얘는 간평사니까 문제가 실제로 쉽게 나왔고, 실제 우리 시험이면 옛날에 기출문제 어떻게 줬습니까? 기초의 자산을 구입할 때의 가격은 개당 10원이다. 그리고 이 예산은 150개 구입하였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말에 150개를 기준으로 해야 돼. 내 구입 능력인 200개를 기준으로 해야 돼. 대화하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사실 요즘 농한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되게 좀 약간 한가하거든요. 몇 주 한가해요. 근데 다음 주에 제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인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벌써 3년째 꼴찌예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3년 그 꼴찌하면 1년 동안 단체 카톡방에 꼴찌는 정해도 딱 쓴다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저번 주에 프로라는 사람한테 50분 동안. 근데 제가 공을 치면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슬라이스라고 하죠. 그 프로님을 붙잡고 프로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님이 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개를 쳤어요. 고객님이 자꾸 이러시네요. 이렇게 꺾으시면 돼요.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꺾어서 쳤어요. 그랬더니 슬라이스가 안 나.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나도 이런 강사가 돼야 될 텐데. 한 큐에 고쳐줘야 될 텐데. 그래서 자 보시고 여러분 실제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기초의 자본이 2,000원이래. 기말에 3,000원 됐대. 근데 나 기초에 100개를 샀는데 이거 가격이 10원이래. 근데 기말에 요거 가격이 12원 됐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100개에다 그냥 12원 곱한다고. 그럼 돼, 안 돼? 실물 자본 유지는 생산 능력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기초에 2,000원 있었고 개당 10원짜리면 200개 살 수 있었어. 내가 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걸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또 이거야. 다른 거 나올 수가 없어요. 좋아요. 유형 4번까지 봤고요. 5번입니다. 사실 5번 유형은 기말 재고예산 조정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 기준서 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수익 기준서랑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안 냈어요. 실제 우리만 안 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냈다고 한동안은. 그러다 작년부터 다른 데서 이 재고예산 조정 문제를 다시 내고 있어요. 올해 회계사 시험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간만에 우리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 수익이랑 굳이 상충되는 게 뭐가 있죠? 이 재고예산 조정할 때 수익이랑 상충되는 파트 뭐 있어요? 이거 재매매 약정. 사실 재매매 약정도 상충되잖아. 재매매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책에 필기도 돼 있을 거야. 재매매 약정도 상충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그냥 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그냥 재금의 조건부 판매 나오면 수익이랑 너무 상충하지 마시고 그냥 금융약정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안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또. 반품 조건부 판매가 있지. 그럼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재고예산 조정 파트랑 생각해보면 결론이 뭐였죠? 그냥 고려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반품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던 없던 내 재고는 아닌 걸로 봐. 왜냐면 대세의 의견이 반환 재고 회수권은 별도의 자산으로 보지 재고 자산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오버해서 반품 조건부 판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한 번만 해보죠. 한 번만.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만.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기로 했죠.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자산이 150만 원 있고요. 그냥 나랑 똑같이 하자. 1단계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2단계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 봅시다. 1번 9월 1일 광원으로부터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판매를 수탁받았으며 지금 이 중에서 2만 원짜리는 팔았대. 2만 원만큼은. 그럼 8만 원만큼은 안 팔고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 위탁 판매인데 나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죠. 판매를 위탁 받았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6만원만 8만원만큼이 내 창고에 있지만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8만원만큼은 빼주셔야겠지. 두 번째 볼게요. 경북은 원가 40만원의 상품을 인도하고 판매 대금은 11월 말부터 매일 활부로 수령하기로 했대요. 활부 판매는 판 게 맞아 아니야? 판 게 맞죠? 대금 회 만약 여기 추가로. 그러나 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대금 회수의 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 여기 추가됐어요. 그럼 판 거야 안 판 거야? 그쵸. 그래도 판 거예요. 그래도 판 거야. 대금 회수 가능성은 별도의 손상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지 매출이나 재고 자산을 돌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 판 게 맞기 때문에 창고에도 없고 내 재고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거 없고. 세 번째 보시면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적송했어. 이번엔 내가 보냈으니까 나 위탁자 맞네. 위탁자인데 이 중에서 60%는 판매했대요. 그럼 40%는 아직 안 팔았지. 그럼 내 창고에 없지. 위탁자 창고에 있을 테니까 40%는 여전히 내 거라고요. 그럼 20만원에 40% 하면 되니까 8만원 더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맞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현재 운송 중에 있대요. 창고에 없지만 내 거기 때문에 그냥 10만원 더해주면 되겠지. 옛날에 다른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선적 안 했대. 아직 판 거야 안 판 거야?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요. 아직 선적을 안 했대요.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괜찮죠? 이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또 이것도 있어요. 검은수 내가 물건을 사는데 검수 완료 검수 완료를 해야 된대. 창고엔 들어가 있는데 검사가 아직 안 끝났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억나시죠? 특별 주문도 있지. 돈을 받고 물건을 만들고 12월 30일 아직 안 보냈어. 물건이 완성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보냈대.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돈을 받고 만들어서 완성은 해줬는데 12월 30일까지는 안 보냈고 그 다음 연도에 보낸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죠. 여기까지 좀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시면 5만원짜리 상품을 8만원에 판매했는데 2개월 후에 10만원에 재구매하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내 창고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금융약정, 돈 빌린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내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 원가 5만원 더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거 당연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게 7만원이야. 7만원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했대.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약정이란 단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8만원 받고 나중에 10만원 돌려주니까 손해보지. 손해보고 행사할 것 같으면 금융약정으로 보는데 이거 지금 내가 7만원에 재구매하기로 했대. 그럼 8만원 받고 7만원 돌려주니까 이득 보지. 행사할 것 같대. 이거 뭘로 봐요? 리스 거래로 보지. 그럼 이건 또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더해주시면 돼. 그 만약에 봐봐. 이렇게 팔고 이런 재구매 약정을 했지만 행사 안 할 것 같대. 문구에 이렇게 나와있어. 행사 안 할 것 같대. 그럼 뭘로 봐요? 그치. 그럼 판 걸로 보지. 그쵸? 그래서 행사 안 할 것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면 돼. 금융약정이나 리스 거래나 어차피 더 한다고요. 괜찮을까요? 행사 안 할 것 같다만 조심하시면 돼요. 혹시 나온다면. 여기까지 봤고요. 6번이요. 6번. 개인적으로 올해 원가 흐름의 가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계산 문제 이거 무조건 나와. 원가 흐름의 가정. 그쵸? 안 나오면 제가 함께 굶을게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계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내는데 세무사 시험은 요거 묶어서 감모랑 평가 손실이랑 같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왜 평가만 물어봤는지 알아? 이 계산이 더럽거든. 이거 3번 계산해야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기록법이고 평균법이니까 이동평균법이잖아요. 이렇게 산 다음에 여기까지 사고 요때 팔아. 그리고 요때 사고 또 요때 팔아. 그리고 요때 또 사잖아. 기말에 우리 단위당 평균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3번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게 좀 짜증나서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번만. 이걸로 우리 여러 가지 해볼 거니까 한번 해보자. 평균 단위 원가 물어보면 일단 8월 1일 날 단위 원가 구해봐야겠죠. 같이 눈으로 좀 따라가 볼까? 100개 곱하기 300원, 200개 곱하기 400원,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300원,
나누기 500개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단가 얼마 나옵니까? 단가가 개당 340원 나와. 이 상태에서 200개가 팔렸어요. 그럼 10월 1일 날 단가를 또 계산해보자. 지금 340원짜리 500개가 있었는데 200개 팔렸으니까 아직 300개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9월 1일 날 200원짜리 100개 구매했어요. 몇 개? 400개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단가 얼마 나옵니까? 단가 305원 나와요. 짜증이 확 나는데.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12월 15일 봐. 아니 12월 31일. 지금 요거 305원짜리 400개가 있었는데 200개가 또 팔렸기 때문에 요 200개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200원짜리 100개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305원짜리가 200개 남아있고요. 200원짜리가 100개 또 들어왔습니다. 다 몇 개예요? 300개니까 계산하면 단가 얼마 나와? 270원 나오죠.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요. 나 봐. 자, 이 문제 보시면 기말에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래요. 평가 손실 물어봤죠. 사실은 진짜 이거만 물어보고 싶었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평가 손실 물어본 거예요. 그럼 봐봐. 우리 먼저 지금 보시면 어차피 실제 수량이랑 장부 수량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기말에 수량이 몇 개 남아있죠? 300개 남아있죠?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지? 300개. 장부 수량도 실제 수량도 300개. 단위당 취도원가는 얼마? 270원. 그쵸? 근데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잖아요. 괜찮? 이거 뭐예요? 이 면적이 이게 평가 충당금이지. 그래서 21,000원이 답인데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 두 가지 버전으로 추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단가 3번 계산하는 거를 포인트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서 연습은 해봅시다. 혹시 또 우리도 단가 3개 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세무사 응시 인원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계사랑 문제 차이가 사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없고 오히려 계산 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 이거 나만 헷갈려. 몇 번? 3번. 그쵸? 근데 앞에 연속으로 3번이 3, 4개였어. 몇 번? 4번.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 야 출제 개새끼네. 막 애들 그 문제 풀 때 옆에 있는 애들도 한숨 쉬어. 몇 번? 1번.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그리고 보시고 나는 좀 계산 약하다. 3개짜리다 그러면 좀 넘어가셔야겠죠. 만약에 이번에 제 생각에는 1차가 당연히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시험들은 올해 다 무난하게 나와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무사는 이번에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딱 봤더니 막 딱 시험지 받았어. 넘겨볼 때 만만치가 않아. 옆에서 막 한숨 쉬어 막.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아니지. 좀 이렇게 옆에 좀 푸스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아휴 막 이래. 아니 진짜 그런 분들 2차 가면 시험지 받으면 한숨 소리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나와서 끝나고 문자 보내. 선생님 다음 언제 개강하나요? 이렇게 그럴 때일수록 그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 15개만 먼저 찍어서 걔를 먼저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봤는데 만만치가 않아. 그럼 무조건 꽈락을 넘겠다는 걸로 생각으로 풀어야지. 순서대로 또 우직하게 푼다고 그럼 100% 꽈락 나요. 항상 문제지를 받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럼 15개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 30분 정도 풀고 나머지 거 적당히 풀면 꽈락은 당연히 넘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합니다. 자, 응용해보자.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10,000원 있었대요. 그럼 요 경우에는 평가 손실 어떻게 구해요? 말로 하죠. 요 경우에 평가 손실 어떻게 구해? 얼마예요? 기말에 평가 충당금이 21,000원이고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10,000원 있으니까 평가 손실은 11,000원이겠죠? 그래서 기초에 평가 충당금 있는 경우 보고 만약에 이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를 실제 수량은 250개고 그 다음에 기초에 평가 충당금이 10,000원 있었대요. 감모 평가 손실만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대요. 괜찮죠? 자, 1분 드릴 테니까 매출 원가 구해봐요.
해봐.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데 실제 수량은 250%였고 기초 평가 충당금이 10,000원이었고 평가 손실만 매출 원가에 포함시킨대. 가죠. 뭐 오래 할 거 있나요? 가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기초 재고에서 기초 평가 충당금 10,000원을 그냥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게 다 똑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 진짜 BS에 들어가는 기말재고 요면적 조면적이랑 비정상 감호만 구해서 요렇게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했었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 하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 감모 어차피 감모 다 들어가야겠지? 감모. 그럼 감모는 어떻게 됩니까? 50개로 감모가 발생했고 단위당 취득 원가는 270원일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뭐 해주면 돼? 그냥 순실현 가능 가치가 200원이고 실제 수량이 250개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매출 원가가 나와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 제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오늘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10분만 딱 쉴게요. 10분만.